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2페이지 23번부터 사회복지 발달 과정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서구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중세 동그라미, 중세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배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자선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맞습니다. 중세는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복지 개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중요하죠.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구빈법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자, 국가의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영국의 제도가 중요합니다. 영국이 중요한데, 자, 구청 작길스 공개. 자,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영국은 자, 그래서 자, 구빈법. 자, 1601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주법이죠. 정주법. 그렇죠? 자, 정주법. 자, 정주법. 자, 정주법이 몇 년도냐? 1662년입니다. 1662년. 그 다음에 이거는 작업장법. 자, 작업장법은 1722년. 자, 그 다음에 길버트법. 그 다음에 길버트법이 1782년. 자, 그 다음에 스핀햄랜드법. 자, 랜드법이 1795년. 그 다음에 공장법, 여러분, 공장법. 그 다음에 개정구빈법. 자, 여러분. 공장법이 1833년. 1834년, 한 해 뒤에. 자, 여러분, 그래서, 세기별로도 정리해 주세요. 이거 두 개는 17세기, 요 세 개는 18세기, 요 두 개는 19세기. 자, 세기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빈법, 제일 중요한 게, 자,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영국의 COS, 자산조직협회는 의회방문원을 통해서 가정방문, 조사, 지원 활동을 실시하였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가주도의 사회보험제도는 20세기 초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아니죠. 사회보험 독일에서 처음 시작됐고, 자, 정확히 하게는 19세기 후반입니다. 19세기 후반. 독일. 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누가 만들었어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워낙에 중요해서 세부적인 순서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19세기 후반이라고 했으니까 1883년. 자, 질병보험이 시작됩니다. 질병보험. 자, 여러분. 질병보험은 다른 말로 의료보험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해 1884년에
다음에 재해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재해보험. 자, 이 재해보험은 상해보험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제 우리식으로 현재 산재보험과 같은 형태죠. 산재보험으로 불러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889년에 5년 후에 자, 폐질 및 노령연금법. 노인들이 폐질하냐 말이야. 폐질 및 노령연금법. 자, 그래서 이거를 연금보호법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노령 폐지 연금 뭐 똑같아요. 이 정도로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 자, 요 과정으로 독일에서 19세기 후반에 자, 사회보험이 처음으로 국가주도로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3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죠. 4번이. 자, 24번 갈까요? 24번. 자,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영국에서 1601년에 구빈법은 맞아요. 구빈세를 재원으로 예, 구빈세가 만들어집니다. 구빈세도 있어요. 맞아요. 자, 세금을 따로 걷었어. 구빈세를 재원으로 했다.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임금을 보충해 주려는 제도로 복지국가의 효시로 간주된다. 일단 자, 뒷부분이 틀렸죠. 여러분, 그 복지국가의 효시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임금을 보충해주는 제도는, 이거 지울게요. 자, 저임금 보충해주는 제도는 스피넴랜드법이에요. 스피넴랜드법. 그래서 저임금 보충. 자, 그래서 이 스피넨랜드법을 임금보조제도라고 얘기해요. 임금보조제도. 자, 라고 하고, 이게, 자, 지금의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강조하는, 최저생활보장. 최저생활 보장에 자, 최저생활 보장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 스피넨랜드법이.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구빈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또 참고로 구빈법은 구민법이라고 부르는 시험 문제도 있어요. 구민법이라고 해도 아, 구빈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고 또 뭐라고도 불러요? 빈민법이라고 불러도 구빈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빈민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아. 구빈법 자체가 빈민법이니까 개정구빈법, 신빈민법 다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선지 보겠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에서는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정책의 주요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가. 자, 정답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구빈법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자, 스피넴랜드법 이런 것들 다 노동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준 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그 다음에 3번. 자, 영국의 1834년에 개정구빈법, 즉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내세웠으나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구빈행정을 교구 단위로 효율화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요 앞부분은 맞았으나 뒷부분은 틀렸죠, 이것도. 자, 기본적으로 여기 개정구빈법은 자, 세 가지 원칙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개정구빈법과 관련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이 열등처우의 원칙입니다.
열등처우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앙집권 원칙입니다. 다 중앙집권이에요. 중앙집권. 그래서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대우해주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 균일 대우 원칙. 똑같은 말이에요. 중앙집권 원칙. 그러니까 뒷부분이 거꾸로 된 거죠. 교구 단위로 구분화되어 있던 것을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집권화한 게 자, 개정구빈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개정구빈법은 또 작업장 수용 원칙을 표방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기본 원칙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국가마다 그 개혁의 특성이 달랐어요. 그래서 독일은 노동자 정당, 아닙니다. 자, 여러분, 독일은, 뭘로 바꾸고, 영국이라고 바꿀까요? 영국은 노동자 정당과 우호적 관계 속에서 혹은 노동자 정당의 주도로, 자유당 정권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짚어보면 보세요. 자, 영국은, 기본적으로 당이 어디 있어요? 보수당, 노동당,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 이렇게 있어요. 공화당하고 민주당. 예를 들면, 그 사람 누구지? 지금, 예전 미국 대통령 누구지?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이고, 지금 바이든인가? 그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이고, 그렇죠? 자, 여기는 뭐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의 총리라고 한다면, 자, 대처는 보수당의 총리였던 거죠. 자, 그래서 노동자 정당의 주도로 진행되었던 것은 영국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노동자 정당의 주도로 됐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스웨덴 같은 나라죠. 스웨덴 같은 나라고. 그 다음에 사회통제적 성격을 띤 권위주의적 계획을 거쳐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는 독일이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독일이 사회통제적, 비스마르크 생각하면 되잖아요. 비스마르크. 자, 비스마르크와 같은, 독일은 사회통제적 성격을 띤 권위주의적 계획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5번 가겠습니다. 25번. 자, 구빈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동 능력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처우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자, 어떻게 했어요? 자, 구빈법에서는 세 가지로 노동 능력 있는 빈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 빈민.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빈민을. 자, 아동 빈민 혹은 빈곤 아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 자,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어디로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구빈법은? 작업장으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작업장도 안 들어가. 그럼 감옥에 넣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구빈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못된 사람들이야. 노동 능력도 있으면서 빈민이야?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구빈원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구빈원. 여기는 생활보장을 해주는 그런 수용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빈민아동, 빈곤아동. 자, 아동 빈민은 어떻게 해요? 도제라는 게 뭐냐면 일을 가르쳐 주면서 거기서 먹고 살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을 도제 방식이라고 하죠. 도제 또는 이것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가족성이 강해지면 입양이 되는 거야. 도제가 가족성이 강해지면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 아이들한테는 저렇게 대책을 세웠죠. 자, 그 다음에 2번 빈민구제를 국가 책임을 인식했다. 그렇죠? 이거는 제일 많이 나와요. 구빈법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구빈세를 부과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구빈세를 부과하는 행정기관이
뭐예요, 여러분? 추밀원이라고 부릅니다. 추밀원. 추밀원.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건 중추원이거지. 그건 중추원. 추밀원. 추밀. 고려시대도 추밀 나오는데, 그치? 추밀? 고려시대 추밀 나와.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하세요. 추밀. 자, 그 다음에 추밀원. 자, 그러니까 추밀원들의, 그러니까 추밀원이 구빈세도 걷고, 추밀원이 뭘 파견해요? 다. 자, 추밀원에서 구빈 감독관이라는 것을 파견합니다. 구빈 감독관. 자, 이게 바로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밀원과 구빈 감독관. 자, 그 다음에 4번. 구빈 수급자의 구제 수준은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 자, 빈곤에 대한 구제를 받는, 빈민 구제를 받는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저치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 그럼 누가 일하려고 하겠느냐라는 고민이죠. 자, 요거는 언제 이런 개념이 성립되었어요?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등처우의 원칙이에요, 지금.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빈법이 아니라 개정구빈법에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 갈게요. 26번. 자,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위해서 노동 이동의 금지라고 비난받는 정책은 바로 뭡니까? 정주법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정주법. 자, 정주법. 자, 거주지. 자, 거주지 제한법이라고도 불러줘요. 지금서.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 해당 지역의 노동력이 깎이겠죠.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지역에 손해가 되니까 이동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있고. 자, 빈민이 자꾸 우리 지역으로 오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거주지를 딱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정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사회복지여사에서 거택보호. 자,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보호. 즉,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집어넣지 않고, 집에서 있으면서 보호하는 거 처음으로 인정한 법은 뭡니까? 길버트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길버트법. 정답은 3번이고요. 길버트법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작업장에 계속 보냈어. 근데 작업장에서도 빈곤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작업장 자체에서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버트법은 기본적으로 작업장 개선 운동이자 구빈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뭐를 했다? 거택보호를 했다. 이 거택보호를 우리 시험에서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원 밖에서 시설 밖에서 구제정책을 핀다라고 해서 원의 구제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의 구제정책. 길버트법 하면 원의 구제. 길버트법 하면 원의 구제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 가겠습니다. 28번. 자, 영국에서 실시되었던 스피넴랜드의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빈민의 독립성과 노동 동기를 저하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스피넴랜드법의 단점이 자, 이들에게 이런 걸 보장해 주니까 노동 의욕, 근로 의욕이
감퇴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요. 감퇴되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빈 지출 비용을 축소시킴으로써, 아니죠. 자, 스피넷랜드법에 의해서 구빈 비용이 급작스럽게 증가를 합니다. 자, 구빈 비용이 급증을 하게 돼요. 구빈 비용이 급증을 하게 되고, 자,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그래서 1834년에 개정 구빈법에, 앞에 건 틀렸고 뒤에 건 맞아요. 개정 구빈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문제들이 스피넷랜드법으로 등장을 하니까 여기서 자, 요런 원칙을 가지고 개정 구빈법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또, 여러분, 구빈 지출이 급증한 원인 중에, 노동 의욕이 떨어진 구빈 집중한 원인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 이 저임금 보충해주는 수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60만 원어치 일하면 100만 원을 채워주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수당을 받기 위해서 출산을 엄청나게 합니다. 출산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런 수당,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이 올라가니까 구빈 비용이 급증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 명의 그 인구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한 경제학자 한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멜서스, 혹은 멜더스라고 하는데, 멜서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는 차근차근 성장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렇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한 명이 있으면 둘이 결혼해가지고 4명 낳고 5명 낳고 또 이 사람도 결혼해서 애들 5명 이런 식의 증가를 여러분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하거든. 그래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생산력은 그냥 한 단계 계단 오르듯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를 낳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이에요. 멜서스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애를 낳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 멜서스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일시적인 현상만을 그 설명하는 경제학자에 불과해.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나 케인즈 정도 수준의 전체 이 본질을 관통하는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 못 살아 잘 살아? 중국 잘 살아. 세계 경제력이 좋아. 인구가 많으면 잘 살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머릿속 깊숙한 곳에는 이 멜서스의 이론이 좀 있긴 있어.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막 그 정책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제가 둘이거든요. 저 남매예요. 누나하고 저하고 2명이에요. 그 당시 왜 2명밖에 안 낳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게 정부 정책에 수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니까 구호였던 거야. 가족 구호. 그걸 정확히 지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우리나라도 썼어요. 이 멜서스의 이론에 기초한 거야, 사실은. 근데 멜서스의 이론은 지금 우리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면 인구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구는 많을수록 유리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기의 생산력 정도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대부분. 지금 근데 멜서스의 이론은 사람을 마치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종족 번식만 하고 그렇죠? 생산력과 무관한 존재인 것처럼 밥만 먹는 존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멜서스 얘기를 해드리냐면 멜서스의 이런 시각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개정 구빈법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극도의 경제 불황으로부터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임금을 보조했다. 자, 키워드 다 나왔죠? 최저 생활 보장, 임금 보조.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을 고르는데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최저 생계비는 가계부양자의 연령과 성에 따라 다르게,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령과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연령과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당시의 물가, 그 물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빵의 가격. 빵 가격하고,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스피드랜드법에서 이 돈을 주는 때 빵 가격이 올라가면 돈 더 줬을 것이고 부양 가구가 많아지면 돈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빵 가격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부양 가구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양 가구를 엄청나게 늘린 거야. 그러니까 구빈 비용이 급증한 거지. 그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멜서스 같은 학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러다 다 죽는다. 뭐 이런 지금의 경제학적 관점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면서 이렇게 됐죠. 자, 경제 발전의 가능성은 인구가 없는 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비를 해야 생산을 하잖아. 근데 소비자들도 많지. 중국은 생산자들도 많지. 예. 근데 제가 지금 친중 발언을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중국 엄청 열받아 요즘에. 엄청 열받는데 인구가 많은 게 나쁜 거라는 이제 인구가 많으면 못 산다 나쁜 거라는 인식 이걸 좀 바꿔야 돼.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런 인식을 좀 바꿔요. 그리고 이 인식의 뿌리가 이 멜서스 이론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제 경제학자 중에서 멜서스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좀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체를 좀 관통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어쨌든 28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구빈법 나왔습니다. 개정구빈법. 자 개정구빈법 첫 번째 자유주의자. 여러분 왜 멜서스를 자유주의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멜서스는 사회 진화론,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예. 자, 이런 영향권 속에서 있었던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멜서스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 스피넨랜드법에서 개정구분법으로 가는데 나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멜서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번 선지는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열등처우의 원칙은 사회보험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틀렸죠. 뭘로 바꿔줘야 돼? 사회보험제도를 공공부조제도로 바꿔줘야지. 지금 우리가 이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여러분 공공부조제도잖아. 공공부조제도가 뭡니까?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런 거 아닙니까? 기초 최저생활을 정하고 거기 모자르는 거 채워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국민기초생활수급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이 써. 근데 그 사람이 노동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보다는 적게 줘요. 많이 주면 이 사람 노동 100% 안 할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열등처우의 원칙은 지금 공공부조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해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해라. 일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못 주겠다. 일하는 사람의 최저치 이상은 너희들에게 줄 생각이 없다. 너희들이 빈민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4번 보겠습니다. 구제 대상 빈민의 생활 수준은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구제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열등처우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열등처우의 원칙 정도의 뜻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넘어갈게요. 30번. 자, 영국에서 다음의 변화를 가져온 입법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빈민의 수용 구호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 작업장 제도를 완화시켰다. 그 다음에 원외 구호를 허용했다. 구빈에 대한 새로운 인도주의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맞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인도주의적인 것은 요겁니다. 길버트법. 자, 인도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인간을 그냥 노동하는 기계 정도로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인간성이라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작업장에 가두는 것이 과연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걸까? 라는 고민 속에서 시작이 된 원의 구호라는 원칙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답은 길버트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일단 이거 순서 알아둬야 돼요. 순서. 그 다음에 연도는 못 외우더라도 세기 정도는 구분해야 되고 순서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구정 잡길수 공개 잡길수가 뭔진 모르겠어. 뭐 그룹 이름이라고 할까? 아이돌 그룹 이름. 그래서 구정에 잡길수가 데뷔한다. 공개된다. 구정 잡길수 공개 이렇게 일단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개별 포인트로 많이 나오는 것은 요거 많이 나오고 구빈법 그 다음에 개정구빈법 그 다음에 이제 길버트하고 스피넨랜드 이 두 가지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작업장법하고 공장법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네 개를 중심으로 자,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민간으로 좀 넘어올게요. 민간으로. 이건 다 이제 국가 주도인 거고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COS. 자, 영국의 COS.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국가 차원의 복지 지원이다. 아니죠. 민간복지의 상징입니다. COS. COS의 핵심은 민간복지예요. 민간복지. 자, 민간복지. 자, 민간복지.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 찾으니까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러면 COS는 빈곤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개인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개인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개인에게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요한 말입니다. 개별 사회 사업의 효시다. 거기다 여러분 케이스워크, 사례관리라고 써있어요. 사례관리 등의 개별 사회 사업의 효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냐면 우회 방문단이 개별적으로 뭐 방문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개별에 맞는 도움은 어떻게 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독일의 엘버펠트는 도시 이름인데, 독일 도시 이름인데, 여기서 시행했던 제도가 상부상조 원칙이에요. 이것도 민간인데, 요것을 COS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 1번, 2번, 3번은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COS 하면 민간 주도다. 그 다음에 우회 방문단의 방문 조사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 그것이 개별 사회 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라는 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갈게요. 32번. 자, 복지 활동에 있어 주체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는데, 자, 인보관 운동, 좀 이따 볼 텐데, 인보관은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복지관이죠, 복지관. 자, 그래서 복지관 운동, 그 다음에 우회협회는 COS랑 관련이 있는 거죠. COS. 자, 그 다음에 COS. 자,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다 민간 주도예요, 민간. 그 다음에, 자, 근데 구빈법 또는 구민법 똑같은 거라고 그랬지. 거기에 작업자는 구빈법은 국가주도죠. 국가주도. 그래서 3번이 주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3번이.
됐어요. 자, 33번 갑니다. 33번. 자, 서구 사회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빈민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국가행정제도를 공식화했습니다. 추미런, 그쵸? 구빈 감독관. 1번 맞는 말이죠. 2번. 자, 19세기 말 영국의 COS 자선조직협회는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의 노력 중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민간 중심의 구빈 활동을 전개했다. 맞죠?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 보겠습니다. 인보관 운동.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중요합니다. 인보관 운동. 박애 사상을 실천하려고 한다. 맞아요. 박애 사상을 실천하려고 하는 저소득 노동계층으로, 자, 아닙니다. 자, 인보관 활동의 주체는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인보관 활동, 지식인, 성직자. 자, 성직자가 일단 주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인보관 운동의 베네트 목사가 주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인과 이 성직자들과 그러니까 성직자와 지식인이요. 성직자가 메인이니까 성직자와 지식인. 그러면 이들은 여러분 이들의 이 계층은 이들의 경제적인 계층은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저소득 노동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중산층 정도라고 표현해 줘야 돼요. 중산층. 중산층에 있는 성직자나 지식인들 주도로 인보관 운동이 펼쳐진 것이지 저소득 노동자 계층에서 시작된 건 아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나머지는 맞아요. 실태 파악하고 빈민의 생활 개선하고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인보관 운동의 핵심은 교육 사업이에요. 교육 사업. 자, 교육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주체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1940년대 이후 30년에 걸친 복지국가 황금기를 했죠. 자, 다들 어떤 경제 이념을 따랐어요, 이때? 케인즈주의가 주를 이뤘던 시대예요. 케인즈주의. 자,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가 독점 자본주의로 흐르고 제국주의로 흐르고 하면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채워라. 그게 곧 복지국가죠. 그러면서 뉴딜 정책부터 시작돼가지고 자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30년 동안 거칩니다. 여기서 왜 30년이라고 했냐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라는 게 생겨나요. 그러면서 자 대규모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머리 아프죠? 그럴 때 뭐가 다시 등장해? 자유주의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거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거지.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이런 것들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30년, 그러니까 해방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주도권은 케인즈주의가 잡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케인즈주의가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30년 동안에 복지국가 대부분의 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과 미국 이런 주요 나라에서 뒤집죠. 신자유주의를. 뒤집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첫 번째 특이점이 뭐냐면 경제 발전의 속도가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빨랐어요. 그러니까 단기 성장을 했었어, 우리나라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해방 후에 이 경제 발전이 약간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정부 주도로 정부 발전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맡겨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 독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발 독재 형식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경제 수준에 비해서 복지 수준이 너무 낮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80년대 이제 87년도 6월 항쟁이라든가 90년대 접어들면서 노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시민단체 만들어주고 이랬던 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제 경제 발전 어느 정도 이루고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점인데
전 세계 그 주요 선진국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지도 지향하고 신자유주의도 들어오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있었어요. 이런 이중적인 구조에서 90년대 후반에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터지면서 신자유주의가 급속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경제 이념적으로 보면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는 이제 세력과 그렇죠? 그렇지 않고 신자유주의적으로 시장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세력이 충돌하는데, 근데 이게 두 세력 다 선명하지가 않아 우리나라의 그 정당 구조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이제 시스템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여기서 40년대 이후 30년간이라고 했으니까 1960, 70년대가 서구 사회는 최후환기였다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이 최후환기였어요. 80년대 후반이 최후환기였어. 흑자 막 나오고 막. 그때는 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4년 내내 잔디밭에서 막걸리 먹은 사람도 대기업 들어갔어요 그때는. 대학 때. 여러분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다 됐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저도 그 시절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과도기지점, 그러니까 뭔가 좀 꺾이는 시대였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뭔가 꺾이고 우울하고 막 이런 세기말 세기말 정서. 자, 34번. 자, 1번.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된 사회보험은 질병보험이다 또는 의료보험이다. 맞죠? 1884년. 그 다음이 재해보험이고 그 다음이 노령이 되는 거예요. 폐질 및 노령연금. 그리고 독일도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2번, 쉬워요, 여러분. 2번. 자, 영국의 자선조직협회, COS는 빈곤 문제 해결에 위해 정부 주도 아니죠? 민간 주도죠? 3번, 미국의 의료보험. 자, 메디케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자,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사회보장법이 1935년도에 시행된 건 맞아요. 미국에서. 근데 메디케어는 이때 등장한 게 아니라 1965년 사회보장법이 개정될 때 메디케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4번 영국의 신구빈법. 열등 처우의 원칙은 최저 생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아니죠. 아니에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은 스피맨랜드법의 취지고요. 열등 처우의 원칙은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 빈민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지 모자른 걸 채워주겠다는 원칙이 아니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시대적 상황에 다른 것은, 자, 개정구분법. 자, 19세기입니다. 공정법은 한 해 전이었죠. 공개 순서니까 공개. 자, 1833년 공정법, 1834년 개정구빈법. 그 다음에 여러분 차티스트 운동 알아요? 들어봤어? 차티스트 운동은, 자, 여러분 시민혁명을 거쳤죠. 여러분 모르셔도 돼. 내가 그냥 막 얘기할 때 그냥 듣기만 해. 자, 1688년에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있었고, 1776년에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있었고, 1789년에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있었어요. 요 세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여기서 부르주아들 시민계급은 자산계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공인들 얘기하는 거야. 이 상공인들이 주를 이루는 부르주아 계급들이 기존의 이 교회 세력들 혹은 귀족 세력들에 대해서 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게 시민혁명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이런 사람들은 시민운동에
시민혁명에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시민혁명은 부르주아, 노동자, 농민, 빈민 모든 사회 계급 계층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뮤지컬 영화 중에 레미레 제벌이 있어. 소설책도 있고 장발장 나오는 거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 각계각층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는지가 이게 그 노래와 함께 잘 나와. 그런데 시민혁명이 끝났어. 그런데 그 혁명의 결과물, 혁명의 열매는 누가 다 갖고 가버려요? 부르주아들이 다 갖고 가버려.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노동자, 농민에게 투표권을 안 줘. 참정권을 안 줘.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끝나고 나서 시민혁명은 18세기야, 18세기. 이때가 이제 시민혁명이 막 일어나던 때야. 이때가. 근데 18세기로 그러니까 19세기로 넘어오면서 1838년 연도까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섰다 해요, 섰다? 18광땡, 38광땡 있는 거 알아? 1838 광땡이에요, 둘 다. 자, 1838년에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이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이 투표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은 보통선거권 획득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티스트 운동 덕분에 이게 한 90년, 100년 정도 진행돼요. 정확하게 한 90년 정도 진행돼서 1920 몇 년도에 24년, 25년 요때 그러니까 나라마다 달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미국에서는 20 몇 년, 뭐 영국에서는 28년, 뭐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다른데 어쨌든 20년대 중후반기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이 돼요. 그러면서 보통선거권 운동이 끝난 거야. 한 90년, 100년 동안의 보통선거권 운동이 노동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민혁명은 사실은 보통선거권이랑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이들에게 투표권을 안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가 투표권을 찾는 과정을 보통선거권 운동이라고 해. 그래서 이 차티스트 운동을 보통선거권 운동의 출발점이다. 기폭제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자, 그래서 4번에 차티스트 운동으로 보통선거권 획득. 이게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다 19세기죠. 자, 그 다음에 왕립위원회는 얘기해요. 왕립위원회는 다수파와 소수파가 있었는데 이 다수파는 COS파예요. 자선조직협회. 자, 그 다음에 이 소수파는 우리 옛날에 사회복지 정책 이념 얘기할 때 다 얘기했었죠. 페이비언 사회주의. 자,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은 나중에 이제 보수당으로 갈 거고 이쪽은 이제 노동당의 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립을 하고 이랬던 거는 20세기 초반이에요. 1909년 보고서가 등장해서 1909년. 자,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다른 거 1번, 2번, 4번은 19세기, 3번은 20세기가 되겠습니다. 20세기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이런 제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첫째 시간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영국이죠. 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부터 하고 베버리지 보고서하고 몇 가지 신자유주의 얘기만 좀 더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